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는 나스닥 상장을 앞둔 블랙록 커피바, 티커 심볼로는 BRCB죠. 이 회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BRCB. 요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맞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드라이브스루 커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성공적인 IPO 선례였던 더치브로스 있잖아요. 아, 더치브로스, 네네. 그 회사랑 사업 모델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BRCB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오늘은 성장 가능성과 또 숨겨진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치브로스랑 비교가 되니까 확실히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만큼 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다고 봐요.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저희가 본 자료들을 보면요. 일단 매장 수가 아직 158개? 성장 중이라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규모고요. 그렇죠. 더치브로스 상장 때랑 비교하면 차이가 꽤 나죠. 네. 그리고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아요. 스타벅스나 던킨 같은 공룡 기업들이 버티고 있고 지역 기반의 경쟁자들도 많고요. 또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부담이거든요. 수익성 문제. 네. 단순히 제2의 더치브로스다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인데 일단 BRCB가 어떤 회사인지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 회사가 2008년에 오리건주 비버턴이라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아주 작게 한 160제곱피트면 한 4.5평 정도 되나요? 정말 작게 시작했네요. 네, 그랬는데 고객 중심 그리고 성장 지향 이 두 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꽤 빠르게 확장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미국 7개 주에 걸쳐서 158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건 이 매장들이 전부 직영이라는 점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아, 100% 직영 모델이군요. 그건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직영이니까 브랜드 경험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는 좋겠죠. 품질 관리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근데 반대로 보면 빠른 확장을 할 때 본사의 운영 부담이나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강조하는 강점 중 하나가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게 매출의 72%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비중이죠. 요즘 같은 비대면 트렌드에는 분명히 강점입니다. 시간 절약되고 편리하니까요.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군요. 네, 근데 또 너무 여기에만 의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매출의 거의 3, 4가 드라이브 스루에서 나온다는 건데 만약 소비자들의 선호가 바뀌거나 다른 경쟁자들이 더 매력적인 드라이브 스루 경험을 제공한다면 타격이 클 수도 있거든요.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느낌이랄까요? 일리가 있는 지적이네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드라이브 스루의 효율성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커피만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퓨엘이라는 자체 에너지 음료 브랜드가 있던데 이게 매출의 24%나 차지한다고요? 네, 그 부분도 좀 흥미롭긴 합니다. 제품 다각화를 시도하는 거죠.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 시장까지 넘보는 건데 성장 동력을 넓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에너지 음료 비중이 24%라는 게 글쎄요, BRCB의 정체성을 좀 모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커피 전문점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운영만 복잡해지고 핵심 경쟁력은 분산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요.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가 관건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음료 시장도 이미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레드불이나 몬스터 같은 강자들이 있는데 후발주자인 퓨얼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또 한 가지, BRCB가 매력적인 바리스타가 만들어내는 고급스러운 매장 내 경험 이런 걸 강조하던데 아, 그런 문구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과연 스타벅스나 다른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별화되는 강점인지, 그리고 앞으로 매장을 수백 개로 늘려가는 과정에서도 이 고급스러운 경험이라는 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확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표준화되고 초기 같은 그런 특별한 느낌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것도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확장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BRCB의 성장 계획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아주 야심차죠. IPO로 확보한 자금 대부분을 추가 확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당장 내년 2025년 한 해에만 30개의 신규 매장을 열겠다고 하고요. 연간으로 보면 약 20%씩 점포수를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연 20% 성장. 엄청난 속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03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안에 매장 수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158개에서 1000개면 거의 6배 이상 늘리는 거잖아요. 이런 명확하고 공격적인 확장 로드맵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장 스토리가 확실하니까요. 목표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10년 안에 158개를 1000개로 늘린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과제는 절대 아니죠. 6배 이생 매장을 늘리는 과정에서 과연 모든 게 순탄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예상될 수 있을까요? 급격한 확장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합니다. 일단 운영의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고요. 본사가 모든 직영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겠죠? 또 품질 관리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매장마다 커피 맛이나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일관성 유지가 어려워진다. 네. 그리고 지역별 경쟁 심화 문제도 있고요. 새로운 지역에 매장을 낼 때마다 그 지역의 기존 강자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매장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 매장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Same Store Sales Growth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둔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바로 성장세가 꺾였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가졌던 높은 기대감이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IPO 자금 대부분을 확장에 투입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보다는 외형 성장에 모든 걸 걸겠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수익 내는 건 나중 문제라는 거죠. 확실히 빠른 성장에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르는군요. 경쟁 환경 얘기도 좀 더 해볼까요? 아까 BRCB가 스스로를 더치브로스의 2018년 버전이라고 포지셔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 좋은 스토리텔링이죠. 더치브로스가 상장할 때 이미 470개 매장을 갖고 있었는데 BRCB는 이제 158개니까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오히려 아직 성장할 룸이 훨씬 많다. 더 큰 성장 잠재력에 더 일찍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더치브로스가 상장 후에 주가가 꽤 올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치브로스의 성공 사례가 BRCB의 가치를 좀 뒷받침해주는 근거처럼 활용되고 있는 셈이네요. 초기 단계에 투자해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논리? 네, 상당히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입니다. 그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 스토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BRCB의 경쟁 상대가 더치브로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 던킨. 네, 스타벅스, 던킨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고요. 또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의 소규모 지역 기반 커피 체인점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 기존 강자들은 이미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탄탄한 충성 고객층, 그리고 막대한 자본력까지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BRCB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드라이브스루가 편리해요, 나 우리 에너지 음료도 팔아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스타벅스도 드라이브스루 강화하고 있고 음료 메뉴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최근 몇 년간 IPO 시장의 분위기가 주로 기술주 중심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근데 BRCB는 전형적인 소비재 기업이잖아요. 과연 이런 소비재 기업 IPO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겁고 또 지속될 수 있을지 이것도 BRCB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아니면 외면받을지 이것도 지켜봐야죠. 시장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재무 상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성장세는 확실히 뚜렷하다고 하셨죠? 네, 매출 성장만 보면 그래요. 최근 12개월, 그러니까 TTM, Trailing 12 Months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1억 8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억 원이 훌쩍 넘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 상반기 매출은 9,52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4년 연간 성장률이 20.84%였으니까 성장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오,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근데 아까 수익성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매출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적자인가요? 네, 다만 개선의 조짐은 보입니다. 2025년 상반기 손실이 190만 달러였는데 이게 전년 동기에는 230만 달러 손실이었거든요. 손실폭이 줄어들긴 했어요. 아, 손실 규모가 줄었다는 거군요.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면서도 손실폭을 줄였다는 건 그래도 뭔가 운영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도 2025년 2분기에 10.9% 증가했어요. 이건 기존 매장들의 경쟁력이 아직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지표죠. 10.9%면 꽤 높은데요? 네, 괜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조정 EBITDA, Adjusted EBITDA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기 전에 이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202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런 지표들을 내세우면서 수익성 개선 추세를 강조하고 있죠. 그럼 정리해보면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손실폭은 줄어들고 있고 기존 매장 경쟁력도 괜찮고 조정 EBITDA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실폭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90만 달러 적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PO 자금 대부분이 또 확장에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죠. 하긴 그러네요. 또 돈을 벌기보다는 매장 늘리는 데 쓰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조정 EBITDA라는 거요. 이게 편리한 지표이긴 한데 사실은 비일반 회계 기준 지표입니다. 회사마다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실제 현금 흐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건 좀 경계해야 합니다. 그냥 숫자가 좋아지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는 하되 이게 진짜 회사의 수익성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 조정 EBITDA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결국 핵심은 아직 순손실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가치 평가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IPO 목표 기업 가치가 최대 8억 6,100만 달러라고 하던데 이게 적정한 수준일까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보통 동종 업계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죠.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시오라는 걸 많이 씁니다.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요. 네, PS 비율. BRCB의 목표 기업 가치 상단인 8억 6,100만 달러를 최근 12개월 매출액, 아까 약 1억 8천만 달러라고 했죠. 정확히는 1억 7,948만 달러인데 이걸 나눠보면 PS 비율이 약 4.8배 정도 나옵니다. 4.8배.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커피업계 대표 주자인 스타벅스의 현재 PS 비율이 약 3.5배 정도 됩니다. 스타벅스보다는 높네요. 네. 근데 BRCB가 계속 비교 대상으로 삼는 더치브로스 있잖아요. 더치브로스의 PS 비율은 현재 약 5.2배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스타벅스보다는 높고 더치브로스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군요. 그렇죠. 딱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장이 BRCB의 성장 가능성은 스타벅스보다는 높게 평가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상장한 더치브로스만큼은 아직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그래서 더치브로스보다는 약간 할인된 가격, 뭐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합리적인 진입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PS 비율 비교는 분명 유용한 참고 자료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가치 평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성숙도도 다르고 수익성도 다르고 시장에서의 지위나 브랜드 파워도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겠네요. BRCB가 더치브로스보다 낮은 PS 비율을 받는 게 단순히 할인된 가격이라기보다는
아직 규모가 더 작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경쟁 환경도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낮은 PS가 반드시 저평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위험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군요. 가치 평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 이제 공모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공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요. 티커는 BRCB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1,470만 8,582주고요. 희망 공모 가격 범위는 주당 16달러에서 18달러 사이입니다. 16달러에서 18달러. 네, 만약 공모가가 상단인 18달러로 결정되고 공모 예정 주식수가 다 팔린다면 이번 IPO를 통해서 약 2억 6,500만 달러 정도를 조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이 넘는 꽤 큰 규모입니다. 자금 조달 규모가 상당하네요. 이 돈으로 아까 말한 매장 확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관사 라인업도 꽤 화려해요. JP모건, 제프리스, 모건스탠리 같은 글로벌 탑티어 투자은행들이 주관사단으로 참여합니다. 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곳들이네요. 이런 대형 IB들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IPO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주관사 라인업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아무 회사나 저런 주관사들을 끼고 IPO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번 IPO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던데요. 기관 투자자 수요와 관련해서요? 아, 네, 맞습니다. 바로 코너스톤 투자자, 코너스톤 인베스터의 존재입니다. 코너스톤 투자자요? 그게 뭔가요? 코너스톤 투자자라는 건 IPO를 하기 전에 미리 특정 기관 투자자와 협의해서 공모 물량의 일부를 공모 가격에 인수하기로 확약하는 걸 말합니다. 일종의 초석 투자자라고 할 수 있죠. IPO 흥행을 위한 지원군 같은 역할이에요. 미리 물량을 사기로 약속하는 기관 투자자군요. BRCB에도 그런 투자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웰링턴 매니지먼트입니다. 웰링턴 매니지먼트. 굉장히 유명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운용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한 글로벌 탑 플레이어입니다. 이 웰링턴 매니지먼트가 이번 BRCB IPO에서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해서 총 공모 예정 물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3천만 달러 어치의 주식을 공모가에 매입하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와, 3천만 달러. 전체 공모 물량의 12%면 엄청난 비중인데요. 이건 정말 강력한 시그널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강력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웰링턴 같은 대형 기관이 그것도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미리 사겠다고 약속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이건 그만큼 웰링턴이 BRCB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번 IPO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웰링턴도 저렇게 투자하는데 우리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 대상의 수요 예측 북빌딩 과정에서 아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다른 기관들도 따라서 몰려들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종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최상단, 즉 18달러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상 거의 18달러로 확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하겠네요. 공모가가 18달러로 결정된다면 상장 당일 실제 거래는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른바 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웰링턴 매니지먼트 같은 강력한 코너스톤 투자자의 존재는 이 팝에 대한 기대를 아주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BRCB의 시초가가 공모가 18달러 대비 최소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높은 가격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20%면 21.6달러, 50%면 27달러. 꽤 높은 수준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측일 뿐이지만요. 하지만 웰링턴의 참여가 그만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거죠. 확실히 기관 수요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하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다양한 이유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또 언제든 팔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 수요가 이렇게 뜨거워서 공모가가 18달러로 결정된다면 그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어려움이요?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모가인 18달러의 주식을 배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IPO는 한국의 공모주청약 관한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첫날 시장이 열리고 나서 이미 팝이 일어난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 팝의 과실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주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주로 가져가고 상장 후에 시장가로 진입하는 개인들은 이미 높아진 가격에 대한 부담과 또 그 이후의 변동성 위험까지 다 안게 되는 거네요. 정확히 그 점입니다. 이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IPO 투자에 접근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팝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네요. 그럼 시장의 다른 반응들은 좀 어떤가요? 예를 들어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소위 민주식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겁거나 한가요? 저희가 레딧이나 다른 미국 주식 커뮤니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의외로 BRCB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어떤 투기적인 열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요? 제2의 더치브로스라고 하는데도요? 네, 뭐랄까 밈 주식 같은 그런 광풍 분위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IPO 투자 자체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가의 주식을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현실적인 불만이나 토로 같은 것들이요. IPO 참여의 어려움에 대한 예의가 많군요.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배치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IPO 직후의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투기적인 움직임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경고성 글들이 간혹 보였습니다. BRCB 자체를 막 띄우려는 움직임보다는 좀 더 냉정한 시각이 많았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리테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극단적인 투기적 급등락 가능성은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을 초반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조용히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투기적 열기가 없는 게 오히려 펀더멘털에 기반한 좀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관 투자자 수요는 확실하니까 투기적인 거품보다는 좀 견조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적 자료들을 보면요. 대부분 외신 기사를 인용해서 BRCB의 IPO 계획이나 더치브로스와의 유사성, 성장 잠재력 같은 내용들을 소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기사들을 좀 봤습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라는 개념과 미국의 IPO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하는 북빌딩 과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겠네요. 네. 한국에서는 경쟁률이 높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상장 당일 주가 상승폭을 예측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미국 IPO에서는 그런 식의 직접적인 경쟁률 지표가 공개되지도 않고 설령 수요가 높다는 정보가 있어도 그게 한국식 경쟁률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BRCB의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한국식 경쟁률 개념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BRCB 수요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웰링턴 매니지먼트의 코너스톤 투자 참여 같은 그런 구체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이나 최종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서 결정되는지 여부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IPO 시스템 차이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BRCB 투자의 주요 위험 요소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역시 그 야심찬 확장 계획과 현재의 작은 규모 사이의 간극입니다. 158개 매장을 10년 안에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는 정말 대단하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장 둔화 가능성, 이게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이라고 봅니다.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실행 리스크군요. 네. 두 번째는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스타벅스, 던킨 같은 거대 기업은 물론이고 수많은 지역 기반의 강속 커피 체인점들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BRCB만의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또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위험. 그렇죠. 세 번째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입니다. 커피 원두 가격이나 우유 같은 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 BRCB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원자재 리스크도 무시 못하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속 지적했지만 아직 손손실 상태라는 점입니다. 언제 흑자로 전환될지 불확실하고 IPO로 조달한 자금도 대부분 확정에 투입될 예정이라 단기적인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점. 이 네 가지가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런 위험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험 요소는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모든 성장 기업들은 초기 단계에서 다 이런 비슷한 과제들을 안고 있지 않나요? 중요한 건 BRCB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강력한 성장세와 또 수익성 개선 추세, 그리고 1000개 매장이라는 명확한 확장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기업의 특성이긴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웰링턴 매니저먼트 같은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기관들이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그들도 이런 위험 요소들을 당연히 다 분석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런 위험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또 투자의 본질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관점도 가능합니다. 위험과 기회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판단은 결국 투자자 각자의 몫이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BRCB 상장 당일 주가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데이 트레이딩을 고려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상장 당일 주가 예측과 매매 전략.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면서도 또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만 그래도 한번 전망을 들어보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BLBC의 상장 당일 주가 상승 가능성, 즉 팝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오,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잖아요. 강력한 재무 성장세, 더치브로스와 비교되는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웰링턴 매니지먼트의 코너스톤 투자 확약, 이 세 가지가 아주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시나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공모가 18달러 대비 20%에서 50% 정도 높은 가격대, 그러니까 대략 21.6달러에서 27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강력한 팝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예측이라고 보고요. 20에서 50% 상승 출발. 네. 그리고 상장 초기에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또 유통 가능한 주식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초가 형성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더 오를 수도 있다. 네, 물론 극단적으로 100% 이상 급등하는 시나리오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반대로 공모가 근처나 그 이하에서 부진하게 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웰링턴의 존재 때문에라도요. 알겠습니다. 그럼 상승 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럼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 트레이딩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중해야 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첫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개인 투자자는 공모가 18달러의 주식을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BRCB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은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 아마도 20달러 중반 또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상당히 오른 가격에서 시작한다는 걸 인지해야 해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 그렇죠. 둘째, IPO 주식은 미국 시장에서 보통 개장 오전 9시 30분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직후에 바로 거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관사들이 매수 매도 호가를 맞추고 거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보통 개장 후 몇 시간 뒤 오전 11시나 오후 12시쯤 거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거래 가격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침착하게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바로 거래되는 게 아니군요. 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고한 청산 전략을 미리 세우고 들어가야 합니다. IPO 당일의 주가 변동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급등했다가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변동성 관리? 네. 따라서 BRCB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내가 얼마까지 오르면 만족하고 팔겠다 하는 목표 수익률과 만약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했을 때 얼마까지 떨어지면 손실을 감수하고 무조건 팔겠다 하는 손절 라인을 반드시 아주 구체적인 가격으로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설정.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단 그 계획을 세웠으면 실제 매매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계획대로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주가가 목표가에 도달했는데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는 기대감에 매도 시적을 놓치거나 손절 라인 밑으로 떨어졌는데 아니야 다시 반등할 거야 하는 미련 때문에 버티다가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IPO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매매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라. 맞습니다. IPO 데이 트레이딩은 분명히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고위험 전략이라는 사실을 절개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원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블랙록 커피바, BRCB의 IPO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장점과 단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네, 시간이 꽤 흘렀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BRCB는 더치브로스를 연상시키는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인상적인 매출 성장과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웰링턴 매니지먼트와 같은 주요 기관 투자자의 코너스톤 참여는 상장 초기 주가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2035년까지 1000개 매장이라는 공격적인 확장 계획 또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시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고 스타벅스나 던킨 등과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으며 아직 순손실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 그 야심찬 확장 계획이 과연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상장 당일 거래는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진입해야 하는 현실적인 불리함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데이 트레이딩을 고려하신다면 제가 강조했듯이 철저한 위험 관리와 명확한 매매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BRCB IPO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된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는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 원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투자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방송에서 사용된 정보는 저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와 출처에 기반하였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보 생성 과정에 AI 기술이 활용되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상의 차이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